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광대처럼 괴물처럼 언제나 세상이 던지는 시선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한 번도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려한 객석이 가득 찬 자리에서 그는 연단에 섰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입가에 고정된 웃음을 보며 익숙한 오락을 기대하듯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 왕과 귀족의 권력, 인간 사이의 불평등, 법이 끝내 지켜주지 못한 삶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웃음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애써 외면해온 세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바라보는 동안에도 약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연민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그 연민을 넘어서는 말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눈먼 여인 데아를.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에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미 결말을 예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는 박수보다 침묵을 더 많이 마주하고, 상징은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세상을 곧장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이 되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쓴 이는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는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 문학을 통해 사회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나라의 체제는 여러 번 바뀌었고, 왕정과 공화정, 제국이 번갈아 등장하는 격변의 시간을 그는 직접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왕정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공화주의자로 기울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영국 해협의 건지섬과 저지섬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권력과 사회를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익숙한 조국을 떠나 외딴 섬에서 지낸 시간은 그에게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웃는 남자는 바로 그 망명 시기에 쓰인 작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대가 프랑스가 아니라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영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튜어트 왕조의 끝자락과 명예혁명 이후의 시기, 왕과 귀족, 의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시대입니다. 위고는 영국이라는 공간을 빌려 유럽 전체의 사회 구조를 비추고자 했습니다. 황량한 해안과 런던의 상원, 유랑극단이 떠도는 거리와 궁정의 중심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해안은 법과 권력이 미치지 않는 경계이고, 런던은 법이 만들어지는 중심입니다. 한 아이가 해안에서 시작해 상원의 연단까지 오르게 된다는 설정 자체가 주변과 중심을 오가는 상징이 됩니다. 위고는 이미 레미제라블에서 법과 정의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었고,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는 사회가 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웃는 남자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혁명은 평등을 약속했지만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족의 사치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그 화려함을 동경했고, 가난한 이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을 구경하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위고는 이 모순을 직접 꾸짖기보다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설정을 택합니다. 한 아이의 얼굴을 영원히 웃는 모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웃음은 본래 기쁨의 표정이지만 여기서는 폭력의 흔적입니다.
그윈플레인의 얼굴은 단순히 기이한 외모가 아니라 사회가 한 인간에게 새긴 낙인입니다. 그는 귀족의 혈통을 지녔지만 그 사실은 철저히 지워지고 대신 웃는 괴물이라는 외형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재미를 찾기도 합니다.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가 서 있는 자리 자체를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유럽 사회를 배경으로 태어났지만 특정 시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혁명은 이상을 말하지만 제도는 다시 굳어질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위고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한 마음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과 그와 나란히 서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인간의 얼굴에 사회의 이야기를 새깁니다. 웃는 얼굴이라는 가면 아래에 여전히 이어지는 계급의 벽과 시선의 간극을 담아냅니다. 그윈플레인의 얼굴은 한 개인의 상처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초상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타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웃으며 지나쳤던 장면 속에 어쩌면 오래전부터 질문이 놓여 있었음을 말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겨울밤, 절벽을 때리는 파도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지우듯 몰아치며 세상의 끝을 알리는 듯한 황량한 풍경 속에서 한 배가 어둠 속으로 멀어집니다. 그 배에는 컴프라치코스라 불리는 범죄 집단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유럽을 떠돌며 아이들을 납치하고 의도적으로 신체를 훼손해 기형으로 만들며 그 아이들을 유랑극단이나 귀족들의 기묘한 오락거리로 팔아 생계를 이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한 아이를 남겨둡니다. 단순한 실수나 변덕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정부가 외국인 범죄 집단을 단속하고 있었고 아동 납치와 신체 훼손에 대한 소문이 퍼지며 체포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그들은 이미 상품으로 완성된 한 아이를 해안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 아이 그윈플레인의 입은 양쪽 귀까지 절개되어 영원히 웃는 표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폭력과 사회적 잔혹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권력과 인간의 잔인함이 새긴 자국이었으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조롱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장치였습니다. 사실 그윈플레인은 단순한 유랑극단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귀한 혈통, 왕권에 반대한 클랜찰리경의 아들이었고 정치적 음모 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노골적인 살해 대신 그의 얼굴과 신분을 왜곡해 사회에서 완전히 지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웃는 괴물로 만들어 신분과 이름, 계보를 모두 박탈한 것입니다. 컴프라치코스는 그의 존재가 가진 위엄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알면서도 그를 영국 해안에 남김으로써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그윈플레인은 겨우 7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얼굴을 갖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버려졌다는 사실과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 느끼는 공포와 거부의 감각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얼어붙은 황야를 헤매던 그는 한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죽어가는 여인과 그녀의 곁에 앉아있는 장님 소녀 데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세상에는 두 아이만 남게 되고 그윈플레인은 망설임 없이 데아를 업고 눈보라 속으로 나섭니다. 생존을 택하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남는 길을 선택한 순간 그는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타인을 보호하는 존재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
떠돌이 철학자이자 약장수인 오르수스가 그들을 발견하고 거두어 줍니다. 오르수스는 아이들의 외모를 보고 놀라지만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위선과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윈플레인을 단순한 기형으로 보지 않고 사회가 만든 결과로 이해합니다. 오르수스의 보호 아래에서 그윈플레인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르수스는 그를 무대에 세웁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완성된 극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웃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는 단순히 희생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운명을 연기로 재구성하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대야만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의 음성과 숨결을 통해 그를 인식합니다. 그윈플레이는 그녀 앞에서만은 웃는 괴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자아 형성에 결정적입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과 대하의 사랑 사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배웁니다. 그윈플레인과 대하, 오르수스는 함께 유랑극단을 형성합니다. 마차는 이동식 극장이 되고 거리와 광장은 무대가 됩니다. 그윈플레인이 등장하는 순간 관객은 말하기도 전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반면 대하가 노래하면 관객은 눈물을 흘립니다. 한 무대 위에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가운데 그윈플레이는 점차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점점 자신의 위치를 인식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조롱이 터질 때도 폭소가 이어질 때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웃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의 표정이 감정을 배반한다는 것을, 슬퍼도 웃고 고통스러워도 웃는 얼굴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이중성 속에서 그는 깊은 성찰을 키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고 조롱과 연민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분노에 휩싸이지도 냉소로 자신을 덮지도 않으며 관찰하며 살아갑니다. 군중이 웃음을 소비하고 귀족이 권력을 유지하며 약자가 연민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깨닫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오르수스 곁을 지키던 늑대 호모가 죽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이 그윈플레인의 신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조사 끝에 오래전 실종된 한 귀족 가문의 기록이 다시 떠오릅니다. 왕권에 반대하다 처형된 클렌찰리경,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그의 어린 아들. 그가 바로 클렌찰리경의 아들이며 정치적 음모 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권력은 그 혈통을 지우기 위해 아이를 콤프라치코스에게 넘겼고 얼굴이 훼손된 채 버려진 그 아이가 바로 그윈플레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교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윈플레인은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런던으로 불려갑니다. 공석이 된 자기를 잇기 위한 법적 절차 속에서 그는 상원으로 불려가고 자신의 본명이 페르디난드 리네우스 클렌찰리라는 것을 통보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뿌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비로소 발견된 존재였습니다. 상원의 화려한 공간에서 그는 또 다른 무대에 서게 됩니다. 과거에는 웃음이 터지던 무대였지만 이번에는 침묵과 거리낌이 흐릅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빈곤과 아이들의 비참함, 법이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 귀족 사회가 만들어낸 질서의 허상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어떤 이는 일시적 감상으로 치부합니다. 권력은 비판을 허용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으며 그의 말은 기록되지만 사회 구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지아나 공작 부인이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권태와 공허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그윈플레인의 기형적 얼굴에서 기묘한 매력을 느끼며 보는 행위를 통해 자극과 욕망을 경험합니다. 대아가 보지 못함으로써 그의 본질을 사랑했다면 조지아나는 보는 행위로 그를 소비합니다. 이는 사회가 약자를 단순히 연민과 호기심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비입니다. 결국 그윈플레이는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버리고 대아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변했습니다. 대아는 그가 멀어졌다고 느끼며 점차 생명을 잃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순수한 세계는 권력과 계급 구조, 소문과 음모 속에서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처음 자신이 버려졌던 해안과 닮은 바다로 향합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폭력과 사회적 잔혹함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는 바다에 몸을 던지고 웃는 얼굴로 사라집니다. 한 인간은 끝나지만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는 그를 진정으로 이해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구경했는가? 위고는 한 인물의 얼굴에 사회의 잔혹함을 새기며 연민과 소비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 본성을 응시하게 만듭니다. 웃는 얼굴은 개인의 기형이 아니라 시대의 자화상이며 한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소비하고 정복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은 외모의 기괴함이 아닙니다. 위고가 겨눈 것은 우리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그윈플레인을 보고 웃고 때로는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가 다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든 구조를 묻지 않습니다. 연민은 감정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민은 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연민은 때로 변화의 요구를 무디게 만듭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쏟아질수록 그 대상은 고정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보호의 대상이자 구경의 대상으로 머무릅니다. 위고는 이를 잔혹하게 보여줍니다. 그윈플레이는 사랑받을 수는 있지만 동등하게 대우받지는 못합니다. 그는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규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연민은 약자를 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냉소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대아의 존재 때문입니다. 대아는 그윈플레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연민과 다릅니다. 연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감정이라면 사랑은 옆에서 손을 잡는 관계입니다. 대아는 그윈플레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사회가 부여한 표식을 통과해 그의 존재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먼 시선은 역설적으로 가장 정확한 시선입니다. 위고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제시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개인의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개인의 관계는 인간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제한적입니다. 대아는 그윈플레인을 살리지만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따뜻하면서도 냉정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숭고하지만 사회의 장벽 앞에서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자를 연민합니다. 우리는 이야기와 영상에 감동하고 후원하고 잠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제도와 관행, 우리의 선택을 바꾸는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관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웃는 남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불평등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이야기로 소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민을 넘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삶에 적용하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말버릇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며 쉽게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그 대신 부당하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를 떠올려보는 작은 전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비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어떤 결정을 따를 것인지 고민할 때 순간의 감동보다 오래 지속될 기준을 떠올려보는 일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응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뉘는 대신 같은 자리에 서보려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민은 서로를 바라보게 하지만 연대는 나란히 서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편한 질문을 쉽게 덮어두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는지, 누가 이 구조 안에서 이익을 얻는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그윈 플레인의 연설이 환호 대신 침묵을 불러왔던 이유도 바로 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작품이 던지는 미학적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우리는 어떤 얼굴을 무대 위에 올리고 어떤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 웃는 남자는 한 인간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를 통해 사회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연민은 우리를 선해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정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정의는 구조를 바꾸는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그윈 플레인의 웃음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경에서 책임으로, 감동에서 변화로, 연민에서 연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그 작은 이동을 선택할 수 있다면 위고가 이 잔혹한 동화를 쓴 이유는 비로소 현재형이 됩니다. 지금까지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선에 작은 방향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서 신앙, 사랑, 자기희생이 잔혹하게 충돌하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